나중에 뭐 우리 여러 문법적 상상력, 여러 상상력 중에 뭘 포함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고라니 울음 저녁 같은 경우도 고라니 울음 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완전히 뭐 엄청난 고통스러운 소리 같은 거 내잖아요. 밤에 기분 엄청나다 그죠? 뭐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특히 4, 5월달에 많이 들어요. 울음의 발톱이 너무나 소중하다. 울음이 어떻게 발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나의 평탄 이야기지. 울음 소리가 이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기분 나쁘고. 우리 선생님 소개할 차례예요. 걔 자기 소개 다 했어요. 저도 이런 표현 많이 써놨는데 물고기는 젖지 않는다. 물고기 눈은 젖을 이유가 없잖아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눈이 젖지 않는 물속을 의아하게 넘치는 물고기. 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밭에 물고기 동상 같은 거 이렇게 이거를 예술 작품을 세워놓은 걸 보고 만들면 같아요. 물에 젖지 않는 물고기. 물에 젖지 않는 우여곡절 9번 허리에 대해서 우여곡절이라는 곡절 굽었다는 말을 이렇게 우여곡절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표현을 했다. 물결로 안아주니 깜짝같이 터지고 있다. 물결로 안아준다. 이런 표현. 하셉의 출근길은 던져갈 수 없다. 이 하셉이 제가 보기에는 그 외국인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 말을 이중 삼중으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셉은 자기가 만든 거라는 말을 그게 하잖아요. 자기가 만든 말이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들을 또 표현하면서도 우리 모두 다 안녕하세요, 안녕해야 된다. 이런 의미들을 좀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울음은 시야가 탁 트인 언덕에서 서식하고 있다. 울음이 서식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어디 사세요? 저는 상문동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은 서식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이렇게 생물이 서식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와서 표현하면 좀 색달라진다. 색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울음은 그 출렁이는 긴 악보. 이분이 울음 쓰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울음이 긴 악보를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 실컷 오구나면 하늘을 맑아지고 울음은 시야가 탁 트인 언덕에서 이 같은 경우 우리 박지원의 그 열화일기에 정말 탁월한 표현이 있어요. 이분이 열화라고 그 가잖아요. 중국의 청나라 황제의 여름 휴양소에 황제를 만나러 갔는데 탁월한 표현이 뭐였지? 울음이 울만한 곳이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는 시에다 많이 써놨는데 울만한 곳이다. 너무 광대해가지고 끝이 없어서 앞도 안 보이는 이 광대한 평야를 만나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들 아마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울음은 시야가 탁 트인 언덕에서 울 필요가 서식하고 있다. 보통 울음은 구석에서 우는데 이건 또 반대로 좀 된 것 같아요. 울음도 또 출렁이는 악보다 이런 것들. 이제 억새숲을 보면서 희고 하얗게 흔들리고 뭐 이런 표현들을 이런 방법으로 한 거예요. 차원을 달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 차원을 달리했어. 언덕에 억새숲이 엄청나게 많다. 그 위로 흰 바람이 지나가니까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흰 울음을 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탁 트인 곳에서 시야가 트인 곳에서 억새들이 하얗게 그냥 울고 있다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울음이 출렁이는 긴 악보를 가지고 있다. 바람이 확 지나니까 이 억새숲이 흔들리는 게 울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출렁출렁출렁 이런 악보처럼 이렇게 억새숲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자꾸 가져왔어요. 밥상 위에 내려놓은 노숟가락의 눈빛이 일순 거렁해지는 것을 보았다. 노숟가락이 그냥
고춧가루에 눈빛이 있다. 저번에부터 이야기했는데 어휘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어휘법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 사물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과 표정, 뭐 느낌 이런 거를 전환시켜보는 연습들이 중요하다. 생각의 긴 눈썹. 이것도 뭐 어휘법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생각의 눈썹이 있을 수 있냐고. 생각의 눈썹. 생각은 골똘히 하는 거지. 생각의 긴 눈썹이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새로운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적 문장들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기웃기웃 가지가 안부처럼 뻗어간다. 가지가 안부처럼 뻗어나간다.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안부를 찾듯이 가지 끝에 예를 들면 뭐 눈이 있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간다. 이런 식의 것들인 것 같아요. 당신이 벚나무로 태어난 이 시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밀봉된 슬픔은 유통기한이 길다. 꽁치 통조림을 보고 유통기한 있잖아요. 밀봉된 슬픔은 유통기한이 길다. 이 마지막 한 문장이던데 앞에서는 이렇게 통조림의 이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 한 문장으로서 한 묶어줌으로써 정말 이것도 통조림뿐만 아니라 어떤 뭐 인생살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같기도 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고 늙은 물끄러미 한 마리를 기르게 되었다. 물끄러미라는 이 부사죠, 부사. 형용사가 부사가 모르겠다. 하여튼 물끄러미를 동물로 취환해서 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럼미라는 것도 물고기 같죠? 물고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표현들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달그락달그락 온다. 이거 복지과 가는 길 이거 정말 잘 쓰고 슬프지 않던가요? 이 포착의 능력이 탁월한 거지. 여러분 구두 뒤에 돌 끼기 본 적 있어요? 저는 진짜 끼기 본 적 있어요. 돌이 여기가 십자가처럼 이렇게 네 구멍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닫으면 그게 박혀요. 그 박힌 거를 이거 이제 복지과에 가서 무슨 신청하라고 하겠죠. 늙은 할아버지가 그 내용을 이렇게 쓸쓸하고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어둠하고 이런 상황을 잘 조사하면서 구두 뒤축에 끼인 돌 이야기를 돌이 내는 소리를 이렇게 찾아냈어요. 감정도 이제 상상 쪽에 나서 공중에 달려 있고 슬픔도 녹이 쓸고 눈이 맞을 때 세상은 수평이 된다. 맛집 옆집 이 시 정말 저는 너무 맛집 옆집 아세요? 맛집 옆집 얼마나 슬프고 정말 눈물 난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산달도에 가니까 맛집 많이 있대요. 가본 적 있어 산달도에. 최근에 생겼다 아닙니까? 아니 산달도 가니까 1박 2일인가 어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집이 나온 집이야. 근데 그 옆집이 있어.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우리 옆집에서 먹었다니까. 우리 시간이 없어서 옆집 먹었는데 그 옆집 사장님의 표정 진짜 못 잊어요. 그리고 지세포 같은 데 가면 맛집에 줄 엄청 서 있잖아요. 똑같은 요리를 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쭉 해놓고 마지막에 나도 맛집 옆집이다. 나도 맛집 옆집에 산다. 자기도 이렇게 세상에 인기 없고 이런 세상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정말 절절하게 맛집 옆집 표현했던 것 같아요. 맛집 옆집에 다 살시잖아요. 맛집 옆집 사는 분들이 시를 쓸 수 있어요. 맛집 사람들은 못 써. 시 쓸 시간이 없어요. 팔아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시인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돈 안 되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굳이 할 게 없으니까 시만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는 저 맛집보다는 잘할 수 있어. 그런 맛집 옆집에 가서 식사 한번 보시면 이 감정이 정말 살아날 것 같아요. 맛집 옆집. 나도 맛집 옆집에 산다. 쓸쓸하다.
바람 앞에 무거워진 고리 같은 얼굴. 이것도 묵묵하고.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아주 시적 전개를 멋지게 잘했더라고요. 오랫동안 스스로 허리를 키운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나무가 가로수가 품이 넓어갔다 점점 컸다 오래됐다 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허리를 키웠다 이렇게 이런 가로수들이 있는 마을 풍경들을 잘 해놓고 강벽 속에 산을 걷고 있습니다. 이거 반부대 안각과 저도 시 쓴 적이 있는데 반부대 안각 가본 적 있어요. 여기 가면 정말 시상이 떠오릅니다. 한 7,000년에서 10,000년쯤 된 우리 저 선조들이 그래서 장생포가 고래 사냥하는 데잖아요. 그 위에 그 태화강 상류에 태화강 하류가 장생포고 고래잡이 하는 데고 태화강 상류가 여기 반부대 안각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거기서 7,000년에서 10,000년 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 고래 사냥하던 그림, 그 다음에 뭐 호랑이라든지 그때 당시 생물들, 식물 없는 거, 동물들 그림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선명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멋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천연기념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인곡댐인가? 댐을 막아가지고 수몰됐는데 그걸 물을 빼니 많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우리 이 물고기 사냥하는 장면들, 그분들의 생활 장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고 사람이 쓴 내용 중에 암벽 속에 산에 오고 있다. 사냥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 시가 마지막 추재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사냥을 했고 우리도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계속 사냥을 하면서 어쩌면 인간은 계속 생존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들로 좀 의미를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들 같더라고요. 죽은 자의 발이 구름을 올라타는 시간, 길 위에 발목들이 적는 순간. 길도 시간이 발목이 있다, 길 위에도 발목이 있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나는 철없는 시구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얻어 살아왔습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김우순이 자기 엄마 이름인 것 같아요. 김밥 우동순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김우순 만세 우리 시도 참 좋죠. 김밥 우동순인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김밥집 하면서 키운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도시는 쉽게 당신을 포기하고 너무 가벼워서 가였다. 우리 몸에 살아있는 죽음을 믿지 않으나 죽음은 반복된다. 조용히 서로의 기태를 닦아주며 침묵하는 신문은 아름답다. 개는 마당에 동백나무에 붙어가고 이게 멀리 여행을 가는데 개는 동백나무에다가 묶어뒀다는 이야기죠. 이거 동백나무한테 부탁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맞죠, 그죠? 이 상은 잠시 전원을 꺼두어야 하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하다는 말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온다. 말이 먼 길을 돌아온다. 이 살구꽃이 피었다고 안 하고 구한 이유가 살구의 구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 장난일 수도 있는데 말이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살구꽃이 피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구꽃이 피었다고 안 하고. 이것도 뭐 전략일 수도 있고 아주 가벼운 터치로 이렇게 조금 더 시적인 재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릎을 먹고 자란 빙판 속 뿌리. 빙판이 무릎을 먹고 자랐다. 이게 아마 김연아가 금메달 따는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30초 동안 뭐 위성이 잘못되고 멈췄다잖아요. 이거는 자기 상상인 것 같아요. 우리 뱅글뱅글 돌고 하면 바닥에 쫙 펴 있는 이 스케이트 날의 줄이 막 빙빙 돌고 멋지게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무릎이 빙판을 먹고 자랐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4년 동안 빙판 위에서 죽으라 하고 열심히 돌았다. 무릎을 혹사시켰다 이런 말을 빙판이 무릎을 먹었다고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새롭고 그 고통 4년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그 빙판 위에서 노력한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더 폭이 넓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을 팽이처럼 돌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힘을 저걸 갖고 이거는 이제 사량도 이거를 이제 사량하고 그 어감 글자 차이를 가지고 재밌게 표현한 얘기예요. 사람도 좋고 사량도 좋다. 이런 시를 들어 많이 있는데 그죠? 그 연화도 있잖아요. 연화가 그거지 아닙니까? 연꽃. 바다에 핀 연꽃. 바다에 어떻게 연꽃이 피냐? 소금물에.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해놨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시를 쓸 때 좀 상상을 하는 거죠. 섬의 이름 가지고. 만지도 가지고는 또 장난을 많이 쳤더라고요. 만져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또 산달도도 정말 시적 소재가 잘 될 것 같아요. 산이 떠는 달이 떠는 산. 뭐 이래가지고 산달도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 속으로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산달도에 가면 뭐 달이 뜨는데 뭐 뜻하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그 단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름이 주는 데서 새로운 의미나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우면서 모든 삶으로 아내로 변한다. 냉장고에서 안에서 냉장고 문을 여니까 아내가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모든 자기 뒤치락거리라든지 자기 삶을 아내가 다 해왔는데 아내가 잠깐 외출하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그 정도로 뭐 소중한 존재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모든 것을 아내가 있다. 먼 산 뒤에 숨어있던 저녁이 없다. 이게 또 참, 저녁이 산 뒤에 있다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그늘을 타고 오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바깥에도 있던데 그 시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해설해놓은 거 좀 열심히 보라고 하셨잖아요.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 보면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이런 거를 뭐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책은 무슨 책이라고 하죠? 이거 저기 여기부터 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간단히 해설을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 모르죠. 그런 시집들을 읽으면 그런 책들을 읽으면 시에 대해서 이해력, 감수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문시 본격적으로 이 시는 어떤 정도고 내가 우리 중앙일보에 요새 하는 건 모르겠는데 신문에 보면 한 코너 있잖아요. 시 한 편 넣어놓고 시적 감성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훌륭한 시들을 엑기스로 뽑아놨고 그리고 그 시에 대한 핵심적인 해설들을 달아놨거든요. 젓갈 같은 경우도 엄마가 젓갈을 보내주는데 작은 시예요. 엄마들 반찬 뭐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어머니 속을 들인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애를 먹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고추,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고추를 말리는데 얼마나 날씨가 청명하고 맑고 바람도 좋고 이러면 고추 속에서 소리가 나요. 엄청 맑은 고추씨가 흔들리면서 바짝 마르니까 늦가을에 햇살이 탱탱하고 알싸하고 이런 느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이런 문장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할매도 바짝 말라 있어요. 가을 소녀예요. 가을의 풍경이 이렇다. 명아주가 키가 엄청 크죠. 기다리 명아주. 이분도 이양기시인데 이건 매미 놓아주라는 거는 이제 애기가 매미를 안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여기 좋다고 시원하다고 니도 나를 뗄 수 있으니까 매미를 놓아주라. 오는 천으로 살아야 된다. 이분도 진주군인데 이분도 상갓집에 모인 구두들 이런 식으로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큰 의미들이 있는 의미들을 잘 찾아내는 시인 것 같아요. 나무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다. 나무들은 계속 자라는데 이거 거꾸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한 경우고, 신민아라는 여성 시인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장판에 손톱으로 꼭 누르진 자국 같은 게 내 마음이다. 아주 뭔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가 웅크리고 있던가 굉장히 안 좋을 때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스로 작아지고 이런 상태를 장판에 손톱으로 꼭 누른 자국 같은 자국 속에 들어있는 게 자기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먹나? 고기는 죽은 평생의 체험이 되는 수다. 그것은 초코향처럼 뿌려져 있다. 지난주에 했던 자두 씨를 먹는데 이가 닿아서 진드기를 치는 이런 상태. 나무를 상자로 보는 거죠. 나무 우리 그 가로수에 상자처럼 팍 잘려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그냥 상자처럼 보였는데 새떼들이 날아 들어가니까 이 나무 상자가 흔들흔들하고 이제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난다. 아침 분위기가 이렇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을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살아나가고 싶었던 곳, 전화, 발꽃, 방송. 이건 전체 시를 봐야 되지. 달이 지붕 위에서 짐승처럼 내려다봤대요. 지붕 위에 걸터앉아 짐승처럼 내려다보는 그 달. 지붕 위에 걸터앉아 있는 짐승이면 고양이일까요? 네? 어떤 짐승일까요? 그냥 이게 그냥 실제하는 짐승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죠.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안 좋은 이런 상처를 달로 표현했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게 A는 A라는 사물이라기보다는 작자의 심정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작자의 마음 상태, 어떤 심적인 상태 이런 걸로 읽어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물론 그 사물, 왜냐하면 항상 자기 마음을 사물에 깃대야 하니까 이 사물을 표현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를 읽으면 살펴보면 그렇게 됩니다. 저 밑에 산구절 초인데 산구절초 구절초. 근데 구절초의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어땠어요, 뭐가? 그래서 9번, 그 옆에서 보니까 9마디라고 해놨는데, 구절초, 그걸 못 찾아봤네요. 우리 선생님 혹시 구절초? 왜 구절초지? 9번 절을 하나? 아, 9절기 동안 피어 있다. 그월달에 가서 9월달에 피어서 그런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도 9월에 시 쓸 때 검색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저번에도 취재도 해보고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챙겨보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쓴 거를 비슷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다 뒤져보고 쳐다보고 검색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구절초를 만약에 시를 쓰시려면 그 의미를 한방적인 의미 있잖아요. 한방에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저기 좋다더라, 구절초에 얽힌 전설이 있으면 전설도 취재해보고 이렇게 해놓고 시적 구상을 하다 보면 이 말을 넣고 한방적인 이야기도 들어가고 뭐 전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버무리 가지고 시를 계속 자기가 새로운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를 계속 이렇게 전개를 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멍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떠집니다. 그래서 구절초에 대해서 내가 어디 산에 갔는데 구절초를 만났다. 뭐 냄새도 맡아보고 생긴 것도 보고
검색도 해보고 한방적인 어떤 데 좋은지 전설이라든지 설화라든지 민화라든지 막 찾아보고 나서 하면 더 못 쓸 수 있지만 그래야 시가 정말 풍부해지고 전개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혹시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구절초? 네. 9번 꺾어진다 해서 구절초라고도 하고요. 번 꺾어질까? 예, 어디가, 9월 어디가? 9일에 약효가 제일 좋아서 구절초. 9월 9일. 아, 그래 우리 야생화 찍으면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네. 9월 9일 날 약효가 예, 제일 약효가 좋아서 가장 구절초. 뛰어나다고 해서 구절초라고도 한대요. 구절초에 사촌들이 엄청 많죠. 쑥부쟁이, 약간 국화가 있거든요, 그죠? 쑥부쟁이, 강구, 뭐 까실 쑥부쟁이 이런 것들도 많이 알수록 시를 좀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전개를 더 할 수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구절초에 사촌, 산구절초. 그래서 9번이란 말이 구절초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상구절초의 9마디에 9번 꺾어진다. 마디가 9이란 말이야. 몰라 그냥 그런 건 없어. 그냥 빗소리 뒤에다가 발을 보내. 빗소리 뒤에다가 발을 보내. 나도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빗소리 뒤에 발을 보내. 그런데 이게 시 속에서 허황되지 않고 전혀 뜬금없지 않아야 되니까 앞에 뭐 어떤 앞뒤로 어떤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빗소리 뒤에다가 바로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걸어가는 분위기가 뭐가 있을까? 여자는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여자는 앉아서 자는 여자는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달에 눈썹을 달았어. 이게 달에 눈썹을 달았어. 이거 엄청 동천 쓴 사람이에요. 서정주를 비롯해서 달에 눈썹을 달았니, 달에 눈썹 같았니,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쏙 눈썹을 달아서 가는 게 제가 오탈자가 많네요. 이게 한 가을 늦게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데 기러기 달 속으로 이렇게 기러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달에 눈썹을 달아가지고 기러기가 뒤로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달이 눈썹을 단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직접 그런지 사진을 이런 사진 많잖아요. 우리 띠까 씨도 이야기했지만 사진을 보면서 정동진역 신춘문에 땄다는 그것도 사진 한 장 보고 쓴 시래요. 그것도 아마 아주 훌륭한 작가가 기러기 떼가 달 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고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가. 이거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한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을, 아까도 이제 약간 말장난 희연, 노을이거든요. 눈이 아니고. 얘는 누리네. 누런 빛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눌장이라는 표현을 만들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깜빡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종소리를 보자기에 싸운다는 이런 어떤 캐치. 믿는 구석이 오직 허공뿐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허공으로 끝없이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를 내면서 뻗어나가는 장면을 믿을 것은 허공뿐이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픈 시간이 몸을 지나간다. 아픈 시간이 몸을 지나간다. 뱀은 몸이 날개고 식물은 씨앗이 발라. 이 말이 맞죠, 그죠?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는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독사에게 물린 뱀이 상꾼이 독사를 쫓기고 역전시켜가지고 표현해보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다. 뱀은 몸이 날개고 맞죠? 몸으로 거의 날아가니까. 왜 오명하면 가슴과 사귀는 좁쌀배기? 모르겠어요.
전체 문장 속에서 아니까 가을볕이 따글따글하다. 따글따글하다. 가을볕이 탱탱하다. 킁킁킁 계절의 비린내를 맡는 중이다. 오, 계절의 비린내를 맡는답니다. 더듬이에 남은 부위를 그늘에 묻다 기를 싸움. 이 시 같은 경우는 이 시인이 귀뚜라미 뒷다리가 어디에 그늘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늘에 묻었다고 나중에 표현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계절 이야기가 하고 그거를 하얀 딸 눈꺼풀 사이에 묻어줬다. 하얀 딸 눈꺼풀 사이에 하얀 딸이 있고 상얀 딸이 있는데 귀뚜라미에 떨어져 나간 뒷다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뒷다리를 보고 계절이 흐르고 뭐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하얀 딸 눈꺼풀 사이에 묻어졌다. 미루나무가 서쪽으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미루나무가 서쪽으로 휘어진 까닭은 새떼가 노을을 몰고 우러내려앉았기 때문에 미루나무가 서쪽으로 휘어진 까닭은 새떼가 노을을 몰고 우러내려앉았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나는 이리 쓰겠다. 미루나무가 이게 남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까닭은 당신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말하고 똑같은 말 같은데. 아픈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 말은 흔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죠. 이런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미루나무도 다 그쪽으로 다 들어눕고 그걸 하겠죠. 심리적인 상태가. 잘 흔들리잖아요. 이게 네.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새떼가 이제 서쪽 노을로 지고 있는 그 새떼가 휘어진 이 나무가 그 분위기에 바람에 흩날리듯이 이렇게 휘어진. 새떼가 그리 쫙 서쪽으로 날아간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떼들이. 그렇게 보이는 네. 생각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서쪽으로 불고 새떼도 예를 들어 그쪽으로 날아가고 어미소는 죽은 새끼를 핥고 있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내 몸의 잎사귀 깃대기 얇아지는 11주라는 동안 내 몸의 잎사귀 내 몸의 잎사귀 어떤 11월이 아주 쓸쓸하고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몸에 있던 잎사귀도 다 떨어져 나가고 깃대기도 얇아지고 어떤 11월에 이렇게 쓸쓸하고 뭐 허허하고 뭐 이렇다. 11월 이런 이미지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 살아있을 수 있는 게 꽃은 여러 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철학적인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 늙음 이시가 계속 늙음 이것도 빨리 발음하면 늙음이잖아요. 늙음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늙음은 늙음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늙음. 이게 늙음이라는 단어 어감이 주는 말을 계속 활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늙음이라는 것은 늘 그름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토닥이고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축축 일이 되는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트럼펫은 꾀꾀거리다 검은 피가 보였어. 꾀꾀거리던 트럼펫 안에 검은 피가 보였어. 이거는 오리를 참 재밌더라고요. 오리를 잡다가 도망간 거예요. 틀을 반죽 뽑다가 그래서 다시 잡아가지고 걔를 먹이 주고 다시 잡아가지고 틀을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인데 참 뒷다리 떨며 뒷담을
기울댈 때 이게 사춘기를 이야기하는데 뒷다리를 떨며 뒷담을 기울대고 때 묻은 품성금을 터뜨리다 토막자며 들며 사춘기 때에 형태들을 이렇게 뒷다리를 다다다다 떨면서 뒷담을 왔다 갔다 했다. 이것도 디디디 이런 식의 어감들을 좀 살린 것 같아요. 붉은 마리화나를 피우던 나무다. 오. 단풍이 이 정도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단 현상이 돼가지고 잎이 다 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서리 봐요. 서리가 지니까. 붉은 마리화나를 피우는 나무들. 마리화나가 마약?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마약인데 어떤 마약이야지? 마리아나가 조금 반쯤 후용되는 담배. 우리나라는 아닌데 마리아나는 이게 담배야 담배. 양귀비인가? 아닌데 다른데. 대마? 대마 마리화나요. 대마초. 음. 오. 대마초를 피우는 나무들이 검단 현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잎이 다 져버린 거예요. 만약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은 배우다 알겠지만 엄청 붉게 타던 나무들이 그냥 일시에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봄에 꽃이 떨고 깊이를 쟀고 일시도 참 탁월하던데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벼랑이 나무. 벼랑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천지 벼랑에 나무 한 그루 있는데 잎이 떨어졌어요. 꽃잎이. 그래가지고 이 벼랑에 깊이를 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른 잎이 날아가지고 가는 곳을 알았어. 마른 잎이 날아가지고. 그러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